안녕하세요. 60년대생이 온다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 이스라엘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18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즉 1800년대 중반과 비교해보면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직업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고 생활 방식도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년간 과학기술, 사회구조, 경제체계 등 모든 것이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바로 노후입니다. 이전 세대가 바라보던 노후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후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스만 투르크 시절로부터 200년 후인 19세기 초까지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28섭년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맞이할 미래는 장수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삶을 하나 더 산다는 것, 윤회한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음 삶과 같은 노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노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 인생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행복의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돈은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필수적인 자원이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현재 트렌드를 보면 사람의 수명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접근성, 영양 상태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 차이도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30에서 40년 정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무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얼마만 있으면 될까? 라는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5억, 10억, 20억?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부러운 이유는 평생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월 40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노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민간연금이나 주택연금, 투자수익 등을 통해 나머지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자산운용을 통해 죽을 때까지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기별 자산 운영 방식입니다. 대체로 70대 중반까지는 머리도 명료하고 판단력도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직접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80대에 접어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까먹는 일이 잦아지며 치매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럴 때는 자동으로 소득이 나오는 구조, 예를 들어 연금이나 주택연금, 배당형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해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가치였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가치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 관계망, 사회적 지위 등 실질적인 소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자신의 주체성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면
이후의 삶은 모두 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삶이 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옷도 마음대로 못 사 입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산과 가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노후는 결코 짧지 않은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가치와 소득 구조, 자산 운영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노후 설계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과 상품, 사례 중심으로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3가지 주요 혜택은 바로 1. 관계, 재무 준비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삶의 질과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일은 노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느껴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존재의 의미와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연극에 비유하자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가 자신의 역할이 없을 때 가장 공허함을 느끼듯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역할을 잃으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에도 일정한 활동, 즉 일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떤 이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고요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듦에 따라 겪게 되는 외로움과 고독은 인간에게 큰 시련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관계망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마치 20년 동안 자란 참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내듯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관계는 노후의 피난처가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관계는 노후의 베이스 캠프라 할 수 있으며 튼튼한 부부관계야말로 다른 모든 관계망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재무 준비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부부 기준 월 지출은 약 3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50만 원 내외이므로 나머지 200만 원 이상은 개인 자산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산은 연간 지출의 300배 정도로 계산되므로 대략 7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 전략이 필수적이며 단순히 주택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나 혁신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 유지와 자기 투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힘으로써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을 앞둔 분 중에는 폴리텍 대학에서 전기 기술을 배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의 만족도는 1. 관계, 재무 준비라는 3가지 날개를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와 정서적 안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일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재무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와 현실. 제가 이전에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란 일하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저축액과 투자 수익률을 높여 일찍 은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자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인생에서 파이어되는 자금을 투자 운용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특히 좋은 직장을 오래 다니기가 어렵고 재취업 시장도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대비가 훨씬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단기간에 자산을 불려 일찍 은퇴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에 맹목적으로 몰리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야기는 모두 1%의 사례일 뿐이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과 실력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1%의 사례를 따라하겠다는 건 결국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성공 가능성을 좇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금을 투자 운용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특히 좋은 직장을 오래 다니기가 어렵고 재취업 시장도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대비가 훨씬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단기간에 자산을 불려 일찍 은퇴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에 맹목적으로 몰리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야기는 모두 1%의 사례일 뿐이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과 실력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1%의 사례를 따라하겠다는 건 결국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성공 가능성을 좇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에 달린 문제입니다. 1%의 가능성을 쫓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안정된 길을 선택해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후자의 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에서는 60세까지는 어느 정도 고용이 보장되는 편이지만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일하는 곳이 바로 이 중소기업인데 여기서는 퇴직 연령도 불안정하고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은퇴연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은퇴연이란 천국, 노후의 안정적인 삶으로 가기 전 연옥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기를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20, 30대부터 일을 시작해 65세에 은퇴하면 40년을 일한 셈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찍 퇴직하고 이후 10년 이상 재취업 시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다가 겨우 노후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를 은퇴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현재 실제로 고용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고용 비중이 70, 80%를 차지할 만큼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보다 자신의 노후 준비에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인 1기, 그리고 자기만의 전문성 만들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해온 개념 중 하나는 1인 1기입니다. 1인 1기는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의 기술을 갖자는 의미로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당시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업, 컨설팅, 법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대 진학, 로스쿨,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은 모두 각자의 기술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기계나 제조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전문성 자체를 의미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조직이나 회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개인 단위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을 하려면 과거에는 방송국과 장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콘텐츠만 있으면 개인이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1기를 더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별명이 있나요? 그 별명이 바로 당신의 특징이고 전문성입니다. 별명이 없다면 아직 자신만의 브랜드나 전문성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투자하여 자기만의 기술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자형 인재입니다. 먼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다음 그 주변 분야와 협업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티 팠다가 옆으로 퍼지는 전략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협업 요청이 오고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경쟁력입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일본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미래.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에 입학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 문제나 은퇴, 인구 구조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년 앞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다사 사회가 도래했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화장할 공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직장에서는 장례 절차마저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3, 4일 동안의 전통적인 조문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을 진행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도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기 개발과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60대 골든타임의 중요성, 지난해 기준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 1955년, 1974년생은 약 8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1955, 1959년생, 1979년생은 각각 5년씩이고 1965년생은 10년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저는 특히 1960에 1969년생을 가장 파워풀한 세대로 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중심이기도 하죠. 이 시기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융합적이며 여러 세대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질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부분 60세 전후로 퇴직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60대가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60대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0대 때 잘 준비해두면 70대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삶이 이어지지만 이 시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는 더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퇴직 후 고민하고 느낀 부분입니다.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 제 스스로 생각해낸 결론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3가지, 건강, 가정, 자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에 따라 기억과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에게 미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75세까지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2명 중 1명,
즉 무려 50%의 확률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600명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면 그중 300명이 15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충격적인 숫자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15년을 넘어서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92세까지 생존하는 비율도 연령 중 2명에 달합니다. 즉,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은 15년밖에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 20%의 확률로 일정하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후자, 즉 창수의 그룹에 속한다면 그것은 마치 인생을 하나 더 받은 것과 같습니다. 반면 전자에 속한다면 그 삶이 곧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운명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무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강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모든 삶의 기반이며 나머지 두 요소인 가정과 자산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입니다. 부부라는 단위로 보면 대개 마지막 배우자가 생존하는 시기는 60세 부부라면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세심하게 나누어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귀중한 시기는 60대 신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부부가 모두 건강한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70대는 한쪽이 병을 앓게 되는 시기이고 80대는 이미 한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0대 10년은 진정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부는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억은 대부분 자녀와 관련된 것이었죠. 예를 들어 아이가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던 날, 결혼 전날 밤에 설렘 등이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런 추억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부부 자체가 중심이 되는 추억, 즉 부부의 보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에 와서 힘든 순간들이 닥쳐올 때 그때의 추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행복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 죽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추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지켜주는 심리적 버팀목이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추억과 기억은 정서적 안정과 회복력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둘 다 건강할 때, 즉 60대 10년 동안은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추억 만들기에 힘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골든타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있어서 자산 관리는 단순히 많이 모았는지 여부보다 어떻게 운용했는지가 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한 후 바로 자산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과 60대 10년 동안은 일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자산을 그대로 굴리는 사람 사이에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5억 원을 연평균 4%의 수익률로 10년간 운용하면 약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 매년 4천만 원씩 인출하며 생활하다 보면 70세가 되었을 때는 2억 원만 남습니다. 결국 70세부터는 게임이 끝난다고 볼 수 있죠. 그때의 자산 규모가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0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생활비 정도는 근로소득이나 다른 수입원으로 해결하고 자산은 가능한 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산 경로는 마치 개마고원처럼 일정 기간 숙형으로 유지되었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인출되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백두산처럼 급격히 내려앉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자산을 인출했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자산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 결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분들께는 우연히도 그 시점이 바닥이었고 이후 10년간 주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노후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모두에게 그렇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모아온 자산이 이미 상당한 규모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투자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글로벌 최우량 자산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의 경쟁력, 지정학적 위치, 군사력, 에너지 자금력,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 자본시장 인프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벽돌이나 땅에 투자해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재취업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업계 재취업, 자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족도와 근무 조건이 가장 우수합니다. 이종업계 재취업, 새로운 분야로의 이직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격증과 눈높이 조절이 중요합니다. 단순 노무직 재취업,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성, 네트워크, 자격증, 눈높이 조절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눈높이를 낮춰 다음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재정 소방 훈련입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월 하버드 교수가 주장한 개념으로 맞벌이 부부가 갑작스럽게 한쪽 소득이 사라졌을 때 파산하는 사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40% 줄어들면 기존의 지출 습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정 위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가장 높을 때 형성된 지출 패턴은 대부분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30입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으며 남성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여져야 할 개념입니다. 공간, 스페이스, 물리적 공간과 역할적 공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파트 문화 특성상 부부가 너무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 패션, 서로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도닥이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역할에서 오는 고충이 있으며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분, 가정에서의 일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떠난 이후 집안일은 더 이상 한쪽의 몫이 아니며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공분의 30은 마치 과거의 정성 30처럼 은퇴 후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